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부진 우려와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으로 주가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다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44포인트, 0.5% 올라 8,324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법원이 GM의 자산 매각을 승인함에 따라 이달 내에 GM의 우량 자산을 인수한 뉴 GM이 새 이사진과 함께 출범할 예정입니다. 국제유가가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석유 소비 감소 우려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8월 인도분 WTI는 4% 떨어진 배럴당 64달러 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 지연 우려와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으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장 막판 다우지수와 S&P 500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나스닥은 그대로 약세 마감됐는데요. 특별히 다우의 경우에는 0.5% 오르면서 8,324로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호재도 몇몇 있었는데요. 6월 서비스업 지수가 위축 속도가 둔화됐다는 소식,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입찰을 했었는데 수요가 견조했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나문호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장하고 처음 열렸는데 혼조로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 우려에 대한 그 우려감, 불안감이 이 장중 내내 그 미국 증시 주가를 눌렀고요. 마지막 장 마감 전에 미국 국채 수요에 대해서 수요가 견조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장 막판 반등에 다우지수가 반등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예. 다우지수가 0.53%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가 0.51% 반대로 하락했고 S&P 500 지수가 0.26% 올랐는데요. 지수 그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장중 움직임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약 1% 내외에서 움직였는데요. 아침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한 10시경까지 약세로 진행되다가 조금씩 그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부정적인 뉴스가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어닝 시즌이 지금 8일 날 시작이 됩니다. 알코아를 출발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세 번째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주말에 미국 정부가 경기 전망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 판단 미스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한 크게 3가지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중 주가를 눌렀고, 마지막에는 오후장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입찰 수요가 증가했다, 견고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그 미국 주가는 그 다우지수 경기 방어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뉴욕 증시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다우와 S&P 500은 반등에 성공하고 나스닥은 그대로 약세로 끝난 것 같은데요. 보다 자세하게 좀 소식들 챙겨주시죠. 네, 어제 장중 뉴스에는 이제 이런 부정적인 뉴스 외에도 이제 GM의 파산 법인 뉴 GM의 자산을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러면 GM은 7일에 조기 파산보를 탈피하게 됩니다. 이런 뉴스들은 이제 시장에 조금 안정감을 주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후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지금 GM으로서는 약 60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된 상태고, 미국 정부가 61% 지분을 가지고 있는 뉴 GM이 이러면 내년에 다시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다, 재상장될 수 있다는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고용지표 악화라든지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이 장중에 부정적인 뉴스로 나왔지만 오후장에서 국채 입찰 수요에 대한 견조감, 그다음에 뉴 GM의 이런 정리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우려, 그리고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이 일단 하락세로 출발하게 만들었지만 국채 입찰이 또 그 수요가 견조하면서 일단은 호재거리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호재거리가 하나 있었죠. ISM 6월 비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얼마로 수치가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6월에 서비스업 지수가 위축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런 굿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6월 달에 서비스업 그 경기가 ISM 비제조업 부분 서비스업 경기가 한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속도가 지금 완만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그 ISM 비제조업 지수가 44에서 4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 이하에서는 계속 그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50을 상회하는 숫자가 나와야 그 위축세를 그 탈피했다는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47로 나와서 위축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달에 44에서 47로 상향 조정돼서 시장에는 이제 8개월 최고치로 월가 전망도 웃돌면서 그 호재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주택 판매라든지 이제 소비 지출 등 이런 경제가 그 안정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금 그 서비스 지수도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호재가 이렇게 비제조업 부문에서 어떤 지표로서 또 결과가 도출된 반면에 한 사람의 발언이 또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급냉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부대통령의 발언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그 부통령이 ABC 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 정부가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미리 섣불리 좀 성급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시인을 했습니다. 실업률이 8%대로 예상을 했고 두 자리 그러니까 9.5%를 이상해서 10%까지의 두 자리 예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달에 실업률이 9.5%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 징후, 소위 그 그린 슈트라는 경기 회복 징후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고용 지표, 그 실업률 지표와 함께 장중 출발을 우려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역시 스트레스 테스트도요. 이렇게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시나리오를 짰었기 때문에 다시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도 역시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종목 그리고 업종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죠. 반면에 경기 방어주는 강세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오전장에 이제 에너지주들이 좀 그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그 엑슨모빌이라든지 이 유가 대표주, 그 다음에 쉐브론이라든지 알코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알코아는 지금 그 8일날 어닝 시즌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닝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6%까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장 후반에 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에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우선 공격적인 그런 그 투자 종목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우선 경기 방어주들은 오히려 경기 침체기에 좀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런 얘기로 인해서 경기 방어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제약 대표주 몰크라든지 아니면 프록터 앤 갬블 소비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신용 그 관계에서 이런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어제 장 후반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한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한 4% 정도 내려서 63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종목 그리고 업종 얘기가 나온 김에 말이죠. 오는 8일부터 알코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뉴욕 증시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뭐 유가가 5주째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알코아 에너지 관련주 대표주가
주가 6%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여쭤보죠.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일단 상품주, 에너지 쪽은 최악을 못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그 섹터별로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S&P 500대 기업의 그러니까 큰 대기업 중심의 S&P 500대 기업의 기업 순이익이 약 한 35% 정도, 34% 정도 지금 순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제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올랐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은 약 한 34%에서 36% 레인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대충 예상은 34%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관련해서 유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는 오히려 경기 침체기에 그나마 괜찮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방어주 중심으로 지금 매기가 이제 살아있는 것 같고, 그 밖에 다른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경기 방어주라든지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 포탈 관련, 인터넷 관련 주들은 이제 또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융 쪽은 어떤가요? 금융도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도 지금 크게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주들도 좀 약세 흐름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뉴욕 증시 2분기 어닝 시즌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나문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7일) 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상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아주 들썩이고 있는데 이를 잡기 위해서인지 금융당국이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금융감독원이 밝힌 내용이지 오늘부터입니다. 이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이렇게 적용되는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낮아지게 됩니다. 현행이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60%를 적용을 받는데요. 이게 오늘부터는 50%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집을 담보로 맡길 때 집값의 얼마까지를 담보 금액으로 인정해 주느냐의 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1억이라고 할 때 LTV가 60%를 적용하면 6천만 원까지를 담보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오늘부터는 6천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를 5천만 원까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1천만 원 가량이 줄게 되는 것이겠죠. 네. 이번 이제 LTV 조정 하향은요. 현재 이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일부 이제 자연 보전 권역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역에서 이제 실시가 됩니다.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 대출, 비교적 이제 단기간의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만기 10년은 초과를 하지만 대신에 6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담보 대출이 이번 이제 60%에서 50%로 바뀌는 안이 적용이 되고요.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이미 투기 지역이라서 LTV가 4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항에서는 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앞에서 밝혔다시피 LTV가 이 하향 조정되는 만큼 은행에서 이제 대출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요, 이 최근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담보대출이 급증을 하면서 이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과 또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이렇게 주택담보 인정 비율, 이 LTV를 낮춘다라는 것은 결국 부동산의 어떤 불안 조짐을 조기에 잡겠다 하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고 말이죠.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일단 이번 조치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융당국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격적인 규제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전격적인 규제에 나선 것은 이제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을 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최근 들어서 이제 위험 수위에 도달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또 이제 최근에 서울과 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모습들, 좀 특히 강남 지역과 이 용산이나 양천구 같은 이제 일부 이 버블세븐 지역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대출 목적이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많이 쓰였는데 최근 들어서 주택 구매에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집을 담보로 사업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집을 사는데 이제 보탠다는 뜻이죠. 보통 이게 투기 바람이 불 때 이제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은행 빚을 지고 좀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경우로 좀 포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불러온 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좀 극단적인 경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규제로요,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는 다소나마 억제가 될 것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은행 돈을 빌려서 고가 주택을 산 뒤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거두고 팔려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자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10년 이상 좀 장기로 대출받고 20년, 30년까지도 보통 대출을 받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담보가액도 보통 6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와는 좀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가 그리 실질적인 투기 수요를 잡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가 한 47%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50%라고 규제를 해봤자 별로 규제가 이 숫자상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는 것이 일부 부동산 큰 손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호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대출 규제를 일부 가한다고 해서 과연 투기가 잡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금융당국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은행권에서 막힌 어떤 대출이 또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지 여부도 정밀 모니터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한편 어제 우리 주가 삼성전자 덕을 크게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주 예외적으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예상치를 내놓았죠. 네, 국내에서는 뭐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2,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당초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를 기점으로 불황에서 탈출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냐, 이러한 좀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밝힌 내용입니다. 이 국내외 시장을 합친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에서 2조 6천억 원 정도, 매출액은 31조 원에서 33조 원 사이에서 좀 거둘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같은 실적은 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해 2분기의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작년 2분기 같은 경우 이제 연결 기준 매출으로 29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한 3조 원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좀 이번 실적의 요인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니 해도 올 1분기 때 이제 1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더니 반도체와 LCD 부분, 이제 부품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흑자를 기록한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TV와 휴대폰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역시도 판매 호조를 보인 것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래 어제 삼성전자 공시에는 뭐 2분기 매출, 영업이익 이렇게 단 두 줄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삼성전자 주가뿐만이 아니라 IT 섹터 그리고 우리 증시 전반을 크게 밀어 올림으로 인해서 정말 삼성전자의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거의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2분기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증시 전체 어떤 분위기도 같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지적도 있죠. 네, 일단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에 한번 관심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깜짝 실적을 보인 만큼 하반기 이후 과연 얼마나 더 좋은 실적을 거둘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의 비상 경영에서 벗어나 아무래도 이제 삼성그룹 전체에 있어서 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으니까 국내외적으로 이른바 내후외환이라는 말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러한 좀 비상 경영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 탄탄해진 현금력을 바탕으로 좀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 현재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2분기에만요 삼성전자는 2조 원 이상의 현금을 챙겼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 내 보유 현금이 한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LCD 신규 라인 구축도 이제 공격적인 이 투자 전략 구사에 좀 어느 정도 속도를 붙이지 않을까, 탄탄한 현금력이 아무래도 좀 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좀 주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와 코스피 모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어제 하루에만 5.4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8.9포인트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LG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다른 IT 대형주들 역시도 모두 이제 어제 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전문가들의 견해에 있어서는 좀 다소 보수적인 것도 사실인데요. 벌써 이제 수개월째 이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면은 좀 IT 이외에 좀 다른 대형주들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과연 삼성전자만큼의 실적을 다른 IT 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대형주들이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현재로서는 이게 시장 자금 흐름에 따른 이 대세 상승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각 종목별 실적에 대한 좀 철저하게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만큼 또 어떤 어닝을 내기는 쉽지 않겠죠. 때문에 어떤 3분기, 하반기에 대한 어떤 종목별 주가 차별화 현상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집 한 채를 제외한 거의 전 재산인 331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공식 발표에서 큰 화제를 불러모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집 논현동 자택을 뺀 대부분의 재산이 331억 원을 청소년 장학과 복지 사업에 쓰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에 이미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시기를 언제냐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 당선 후 1년 7개월 만에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달 안에 자신의 아호를 딴 재단법인 1000개를 설립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출연 재산을 좀 장학 및 복지 사업에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호가 좀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뭐 일반인들로서는 이제 어제 사실 처음 들어봤을 텐데요. 조금 뭐 이름이 좀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낯선 예. 것도 사실입니다. 이 1000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여기 이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요, 어제 글을 통해서 오늘 있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분들이었다면서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의 하나가 오늘도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제 재산을 의미롭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퇴임 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직 국가 원수가 자기 재산을 기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가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부분이 많은 것은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많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기부 문화가 여전히 뒤처진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우리나라에서도 명실상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이번 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를 계기로 좀 더 보다 널리 실현되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감과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으로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특별히 다우의 경우에는 0.5% 오르면서 8,324로 종료가 됐는데요. 뉴욕 증시가 완연한 조정 국면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루 등락보다는 어떤 긴 흐름상에서 때문에 방향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이제 조정의 바통을 어닝 시즌이 이어받게 됩니다. 간밤에 발표된 ISM 비제조업 부문 그렇게 서비스업 지수가 지표 부담을 덜어주긴 했지만 S&P 500 지수의 지금 2분기 실적 전망을 놓고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5%는 하락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때문에 2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했지만 뉴욕 증시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생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